여러분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우리가 잠든 사이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저희 굿모닝 글로벌과 함께 챙겨보시죠. 자,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한 채 마감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도 가장 눈에 띄었던 점이 바로 S&P 500 지수가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점이었었는데요. 자, 시장에서 상당히 경계하면서 지켜봤었던 CPI 물가 지표가 6.8%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39년 만에 최고치이기 때문에 이 숫자만 놓고 보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수 있는 그런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죠. 6.7에서 7%까지도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겠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범주 안에서 나온 그 물가 지표에서 그런지 S&P 500 지수와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마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외에도 다양한 뉴스가 있었는데요.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는 기업들도 공개가 됐습니다. 에어비앤비라든지 루시드 그리고 지스케일러 이런 기업들이 공개가 됐기 때문에 잠시 후 애프터마켓에서 이 내용들을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금요일에 시장은 어떻게 마감됐는지 자세한 마감 시황 지금부터 전철인 앵커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미국 증시 마감 상황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날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해보자면 40년 내 최악의 인플레이션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수는 사상 최고치 행진을 달렸다. 이렇게 표현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날은 미국의 중요한 인플레이션 지표죠. 11월에 CPI 지수가 발표되는 날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셨다시피 전년 동기 대비 6.8% 상승을 기록했고요. 이것이 39년 만에, 즉 1982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이었습니다. 그리고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물가지수 역시 4.9% 상승으로 약 30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이렇게 오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높은 인플레이션의 주된 원인이 경기 호황 때문이다라는 해석인데요. 사람들이 소비를 많이 하고 고용된 사람들도 많은 데다가 여전히 통화 정책은 완화적이다 보니까 경제가 호황을 이루고 따라서 물가가 높아졌다라는 해석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이번 보고서에서 항목별로 발표된 물가 변화율을 보면 중고차라든지 숙박, 항공료 등의 상승폭이 모두 예상보다 낮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해석들도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상승 탄력을 받아갈 수 있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한편 이 같은 인플레이션 지표가 다음 주 연준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가 이제 관심사입니다. 월가에서는 테이퍼링 속도를 높이는 데 확실한 근거 자료가 될 거라고 관측을 하고 있고요. 더불어 테이퍼링 속도가 빨라지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금리 인상 시기도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들 속에서 섹터와 종목별 흐름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날장에서는 11개 업종이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 오름폭의 크기는 업종별로 다소 나뉘는 하루였습니다. 일단 필수 소비재와 기술 섹터가 1.7%와 2%의 강한 플러스권을 시현해줬고요. 커뮤니케이션과 금융 섹터 같은 경우에는 강보합 수준으로 시장 대비 조금 아쉬운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임의 소비재와 에너지 그리고 자재까지 모두 0.7%의 플러스권에서 마감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이 맵을 보시면 기술주 섹터 내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애플 이 두 가지 대장주가 엄청나게 급등을 하는 하루였습니다. 애플은 요즘에 자고 일어나면 사상 최고치 행진을 계속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날도 고점을 높여가면서 시가총액 3조 달러 부근에 이제 매우 근접해 있는데요. 딱 560억 달러 정도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사상 최초 시총 3조 달러 돌파라는 역사를 새로 쓰기까지 이제 조금만 힘을 더 내주면 되겠고요. 또 이게 어느 정도 규모냐 하면 세계 5위 경제 대국인 영국의 GDP보다도 더 큰 단일 기업이 되는 거라고 합니다. 애플이 이렇게 계속해서 올라주는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가 제시되고 있지만 금리 인상이 임박하면서 안전한 투자자로 여길 만한 고품질 기업을 찾는 투자자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는 해석들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애플의 공급망 문제가 이제 다음 분기에는 모두 완화될 거다라는 기대감 역시도 작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바로 옆에 오라클 역시도 이날장에서 15%의 급등세를 기록했습니다. 예상을 상회하는 강한 분기 실적을 내놓으면서 주가 강세를 받아가고요.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전반적으로 보합 정도 수준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시클리컬 쪽으로 옮겨와서는 테슬라가 이날장에서도 1.3%의 강세를 시현해줬는데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머스크 CEO가 주식을 추가적으로 매도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후장 들어서 상승 반전에 성공을 하면서 1%대의 플러스권으로 마감을 합니다. 머스크는 지난주까지 5주 연속으로 주식을 팔아치우고 있고요. 이날까지 총 120억 달러 이상의 주식을 매도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한편 이날은 바로 옆에 GM 역시도 크게 올랐습니다. 이 전기차 생산을 위해서 미시간주에 배터리셀 공장을 새로 짓는다. 이런 뉴스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3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다는 보도가 전해짐에 따라서 GM의 주가는 6% 이상의 급등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 밖에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실내 운동기구를 만들고 있는 펠로톤 볼 텐데요. 목요일장 11%의 급락에 이어서 이날도 5%대의 추가적인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 헬스장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시 많아지고 또 지출 항목이 옮겨가면서 이 수익성이 악화될 우려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앞으로도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그 다음으로 항공주 가운데 사우스웨스트 항공 확인해 보겠습니다. 목요일에는 제프리스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이 있었는데 금요일에는 골드만삭스마저 등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립에서 보유 의견으로 투자 의견을 하향시키고요. 또 목표 주가도 기존의 59달러에서 36달러로 대폭 낮춰 잡았습니다. 동종 업계 대비했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타격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라는 전망들 계속해서 나오고요. 따라서 수익성 회복이 더딜 거라는 예상에 따라서 이날장에서 주가가 3.76% 급락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번 주 주요 일정까지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주목해 보셔야 될 경제 지표로는 14일에 발표되는 미국의 11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 지수가 있습니다. 지난주 발표된 CPI 지수와 더불어서 물가 상승률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이기 때문에 주목을 해 보셔야겠고요. 15일에는 미국과 중국이 동시에 11월 소매 판매를 발표하게 됩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소비량이 이뤄지고 있는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척도가 되겠습니다. 한편 14일과 15일 이틀간에 걸쳐서는 이제 드디어 연준의 FOMC 정례 회의가 이뤄지게 되는데요. 그런 만큼 이번 주에 다소 변동성이 큰 한 주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가 지수가 이미 사상 최고치까지 근접해 있는 만큼 연준의 FOMC 회의가 시장 조정의 빌미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 염두에 두신 채 대응해 보셔야겠습니다. 한 주간의 증시 일정까지 정리해 드렸습니다. 지난 밤사이 미국 증시에서 떠올랐던 여러 가지 이슈들 짚어보겠습니다. 애프터마켓이고요. 오늘도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 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네 가지의 키워드를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부터 만나보시죠.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자, 부자들의 절세 비법이라고 해서 여러 유명한 얼굴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까요? 네, 뭐 재테크를 얘기를 할 때 이 부자들일수록 절세에 굉장히 목을 맨다라는 얘기가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절세가 그만큼 중요할 텐데 조금 전에 일론 머스크가 자사주를 또 매각했다라는 그런 소식이 나오기도 했지만은 이 빅테크 거물들의 절세 비법은 주식을 내다 판다 이런 내용이 준비가 됐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이 보도에 따르면요, 구글의 공동 창립자인 레리 페이지와 세르게이 브린 그리고 일론 머스크 등 세계 인류 기업 리더들의 자사주 매각 수준이 역대급이라고 하는데요. 올해 벌써 탑급 임원 48명이 주식을 팔아서 각 2억 달러 이상씩 벌었다고 합니다. 이게 수치가 지난 2016년에서 2020년까지 평균치를 냈을 때는 평균치를 낸 것과 비교를 해서 한 4배 정도 되는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네. S&P 500 기업 전체로 보더라도 내부자들의 주식 매도 규모가 635억 달러에 달하면서 지난 2020년 대비해서 약 한 50% 정도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시장이 좀 고평가되어 있다는 그런 위험이 이렇듯 이 자사주를 매각하는 이유로 좀 꼽히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내년에 주식 매도에 따른 자본 이득을 포함한 소득세 인상을 앞둔 그런 움직임이라는 해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런 내부자들의 매도 때문인지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막 아주 시원하게 오르고 있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몇몇은 좀 다르지만요. 그럼 최근에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라든지 아니면 내년 이 기업들에 대한 전망은 어떨까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남다른 흐름을 네. 최근에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한 달간 20% 이상 상승을 했기 때문에 좀 차별화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하지만은 지난 한 달간을 좀 돌이켜봤을 때 테슬라 그리고 월마트도 내부자들이 주식을 많이 팔고 있다라고 하거든요. 한 마이너스 5% 정도. 그리고 메타라든지 아마존, 알파벳 등의 주가는 한 달 동안 지금 보합세를 기록을 하면서 빅테크에 대해서 좀 열기가 꺼진 듯한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감지가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리버모어 파트너스라는 헤지펀드에서는 지금까지는 조정 시에 저가 매수 전략이 좀 유효한 그런 시장 상황이었다. 하지만은 특히 내년에 정책 에러 위험, 통화 정책이라든지 재정 정책이 되겠죠. 이런 정책에서 좀 실패가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성장주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씩 떨어지고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 CNN 머니 기사를 보더라도 내년에는 마침내 애플이나 아마존 그리고 메타가 아닌 은행이나 이 정유, 소비재, 헬스케어 그리고 산업주 등의 가치주가 좀 선호가 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긴축 사이클에 접어들게 됐죠. 그러면서 시중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이 가장 큰 이유로 꼽히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는 특히 인플레이션이나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방향성에 시장이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내년 말쯤에 미국의 중간 선거도 예정이 돼 있죠. 모건 스탠리에서는 빅테크에 대한 규제 강화에 대한 리스크를 투자자들이 좀 무시해 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빅테크에 대해서는 내부자들도 최근에 주식을 많이 팔고 있지만은 시장에서도 조금씩은 경계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작년과 그리고 올해 봤던 이 빅테크를 비롯해서 성장 기업들의 주가 상승에서 약간은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들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데 바로 다음 키워드도 여기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다음 키워드도 보시죠.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내년은 쉽지 않아 라는 키워드인데요. 내년이 다가올수록 내년은 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기대감을 조금은 좀 낮춰야 된다. 이런 경계 심리가 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좀 전해드리면 S&P 500 기준으로 미국 시장은 올해 20% 넘게 오르면서 상승 마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는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기록했죠. 자, 그렇다면 과거 통계적으로 봤을 때 3년 연속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률을 보인 이후 그 다음 연도의 주식시장은 어땠을까요? 자, 데이터 트랙에 따르면 3년 연속 미국 증시가 두 자릿수 상승률을 기록했던 경우는 총 9번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 증시가 상승한 경우는 5번, 그리고 하락한 경우는 4번이었다고 합니다. 자, 이처럼 3년 연속으로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을 보인 이후에 다음 연도 상승 확률은 좀 많이 떨어졌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CNBC가 내년 S&P 500 지수 전망을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평균적으로 4,925 정도를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지난 금요일에 S&P 500이 4,712에 마감됐기 때문에 이제 겨우 5% 정도밖에 더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P 500 지수는 지난 90년 넘는 역사상 연평균 10%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왔고 올해는 20% 넘는 상승을 보였죠.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 1년 동안 5%밖에 오르지 못한다면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낼 게 분명합니다. 자, 그렇다면 당장 내년에 금리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이 금리 인상기에 시장은 떨어졌을까요? 아니면 올랐을까요? 네드 데이비스 리서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첫 번째 금리 인상 전 6개월 동안 미국 증시는 일반적으로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첫 번째 금리가 인상되기 직전에
모든 색의 선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는 초록색 선을 한번 주목해 보셔야 될 텐데요. 만약에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 이게 바로 초록색 선입니다. 금리 인상 속도가 빠를 경우에는 금리 인상이 시작된 이후에 다소 부침을 겪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제외하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속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 금리 인상에도 미국 증시는 우상향했다는 것을 역사적으로 통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금리 인상도 너무 빠르지만 않다면 시장은 상승하겠지만 역사적으로도 내년 눈높이는 좀 낮춰야 된다 이런 해석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자, 내년에 눈높이를 좀 낮춰야 된다는 아이비들이 많아지고 있는지 월가의 시장 전망은 어떨까요? 내년에 좀 경계하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 예정이 돼 있고 그리고 미국의 중간 선거도 정치적인 불확실성을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네. 이제 증세 이슈까지 이런 부분들이 일부의 좀 불안 심리를 가중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주요 아이비들이 내놓고 있는 그런 전망치라든지 분석을 보면은 그렇게 뭐 나쁘지는 또 않다라고 좀 결론을 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크레딧 스위스는 내년 말 S&P 500 지수 전망치를 5,200으로 제시를 하고 있고요. 골드만삭스 5,100, RBC가 5,050, 웰스파고는 5,100에서 5,300. 그러니까 5,200을 중간값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4,700 기준으로 봤을 때 이 골드만삭스나 크레딧 스위스의 그런 목표치도 10%가 되지 않습니다. 두 자릿수 이 상승에 실패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되는데 실제로 이제 이 골드만삭스에서는 성장 둔화라든지 그리고 연준의 긴축 그리고 실질금리 상승이 좀 경계감을 갖게 하는 이유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내년에는 법인세 인상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기업이익의 성장세 그리고 강세장도 지속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크레딧 스위스도 경기 전망이 밝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좀 아직까지 강세론을 갖고 있는 아이비들은 나중에 전망치를 또 충분히 올릴 여지를 갖고 있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이제 좀 이 비관론 진영 같은 경우에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4,600 그리고 모건 스탠리가 4,400을 내년에 S&P 500 지수의 전망치로 제시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참고적으로 미니 닷컴 버블이 이제 붕괴가 될 것이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섹터나 스타일 전략보다는 종목별 장세가 펼쳐질 것이다. 이렇게 또 비관론 측의 의견도 참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년 미국 월가들의 미국 증시 전망까지 한번 들어봤습니다. 다음 키워드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너무 몰입했나? 라는 키워드인데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네, 우리가 드라마에 너무 몰입하는 경우도 네. 있고 그리고 뭐 리얼리티 쇼에 너무 몰입하는 경우도 있는데 드라마 때문에 이제 애꿎은 기업의 주가가 좀 급락해서 이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뭐 많이들 기사로도 또 보셨겠지만은 펠로톤의 주가가 지난 금요일에 5% 이상 급락을 했는데요. 근데 이제 이유가 다소 좀 황당했습니다. HBO 맥스를 통해서 공개가 됐던 드라마 이 섹스 앤 더 시티의 리부트에서 주요 인물이 한 45분 동안 펠로톤 자전거를 타고 운동을 하다가 급사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네. 근데 이게 안전성 논란으로 번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사측에서는 물론 이 해당 인물이 이 극 중에서 나오는 뭐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은 건강 상태가 더 문제였다라고 수습에 나섰지만은 시장에서는 좀 소용이 없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이런 드라마 내용 하나 때문에 이 주가가 급락한 것은 아니었는데요. 이날 또 크레딧 스위스에서 아웃퍼폼에서 중립으로 펠로톤에 대한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도 112달러에서 50달러로 대폭 내려잡았습니다. 크레딧 스위스에서는 이제 사람들의 이동이 늘고 또 소비 지출 패턴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다. 여기에 또 대면 피트니스로 다시 한번 회귀하고 있다는 점을 좀 악재로 꼽았고요. 수요상의 이 같은 악재가 내년에 이 기업이 아예 성장을 못하게 만들지도 모르겠다. 이런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공교로운 거네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 펠로톤의 러닝머신에서 아동이 좀 사망하는 사건이 좀 있었고 여기에서 이제 그 드라마에서는 45분 동안 펠로톤 자전거 타다가 급사하고 이게 약간 뭔가 공교롭게 맞물리다 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거는 수요 성장이 그렇게 크지 않을 거라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렇다면 드라마 내용으로 인해서 어떤 이미지도 약간 훼손을 보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렇다면 실제 펀더멘털에는 어느 정도 악재로 작용하게 될까요? 네, BMO 캐피탈에서 관련해서 좀 분석을 제시를 네. 했거든요. 매출에 영향을 주지는 않겠지만은 브랜드 이미지에 좀 손상이 가해질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펠로톤이 그간 그래도 잘해왔던 스토리텔링에 대한 좀 통제력이 약화됐다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측이 제품이 드라마에 나오는 거는 알았지만은 어떻게 나올지는 몰랐다라고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도 어떤 좀 IR 측면에서의 관리를 잘 못했다라는 그런 비판 여론을 직면할 수 있는 그런 대목으로 여겨집니다. 참고로 이제 BMO에서는 이 기업에 대해서 언더퍼폼 의견과 목표 주가 $45를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듯이 펠로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좋지가 않죠. 올해도 뭐 한 75% 정도 하락을 했는데 가뭄에 콩나듯 뭐 호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이체방크 같은 경우에 최근에 오히려 매수 커버리지를 게시를 했는데 뭐 주가가 여기서 더 하락할 수는 있겠지만은 매력적인 진입점이 형성됐다라고 얘기를 했고 목표 주가로 $76를 제시를 했거든요. 이렇게 굉장히 소수의 뭐 좀 긍정적인 의견이 네네. 나오고는 있지만은 말씀해 주셨듯이 굉장히 공교롭게도 악재가 뭐 겹치고 또 겹치는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물론 그 매우 가격이 낮아졌기 때문에 매력적인 진입점이라는 의견도 있지만 월가에서 전반적으로는 수요의 성장 속도는 꽤 둔화되는 것은 분명하다. 이 정도의 그 컨센서스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죠. 다음 키워드는 바로 이겁니다. 경축, 나스닥 100지수 편입입니다. 여러분들 주말 사이에 뉴스 많이 보셨겠지만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되는 종목과 편출되는 종목이 공개가 됐는데 이 가운데 편입되는 종목들 중에 서학개미들이 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 종목은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에어비앤비, 루시드, 그리고 지스케일러 이런 기업들입니다. 뭐 이 외에도 사이버 보안 관련주인 포티넷과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클라우드 관련주인 데이터독 이런 기업들도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편입된 종목이 있으면 당연히 편출되는 종목도 있겠죠. IT 솔루션 기업인 CDW, 그리고 폭스 코퍼레이션, 서너, 체크포인트 소프트웨어, 트립닷컴, 인사이트 이런 기업들이 지수에서 편출되는 것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자, 나스닥 100지수의 편입 조건은 이렇습니다. 시장에 상장된 비금융주이면서 밸류에이션 조건은 없습니다. 밸류가 높아도 상관없다는 얘기겠죠. 다만 하루 평균 거래량이 20만 주 이상이어야 되는데 자,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이제 패시브 인덱스 펀드의 자금 유입으로 인해서 유동성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자금 조달이 더 수월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나스닥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이번 지수 편입에 대해서 편입된 종목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면서 더 높은 밸류에이션을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주가가 올랐을까요? 나스닥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지수 편입 보도가 공개된 첫날 단 64%만이 주가가 올랐다고 합니다. 지수에 편입된다고 무조건 그날 주가가 오른 것은 아니란 얘기겠죠. 다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의 통계를 분석해보면 지수 편입이 결정된 이후 5거래일간 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나스닥 100지수를 평균적으로 1%가량 아웃퍼폼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앞서 언급됐던 것처럼 나스닥 100지수에 편입된 종목들은 자금 조달 비용이 줄어들게 되죠. 결국 고밸류에 대한 부담감이 좀 줄어들면서 요즘처럼 고밸류 기업들이 모두 급락하는 시장 환경에서 하나의 안전판이 마련됐다.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뭐 나스닥에 편입된 몇 개의 기업들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거는 아무래도 우리나라 주주들도 굉장히 큰 관심을 갖고 있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아니면 루시드, 자, 이 기업들이 아닐까 싶거든요. 이 기업들에 대한 월가 평가가 어떨까요? 네, 이제 벤치마크에 편입이 되게 되면은 뭐 유동성 측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투자자들의 관심도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분명히 좀 이득이 됩니다. 특히 이제 지수펀드와 관련한 패시브 자금의 유입이 또 기대되기 때문인데 하지만 우리가 또 하나 이 기억을 해야 된다는 점은 펀더멘털 상으로 변하는 건 없다라는 점이 되겠죠. 정작 중요한 것은 펀더멘털이다. 근데 이 에어비앤비와 루시드에 대해서 투자 의견의 최근의 추이를 좀 보면은 다소 좀 혼재 양상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에어비앤비 같은 경우에는 마켓워치에서 집계하기로 평균적으로 비중 확대 의견이 나오고 있고요. 목표 주가도 $198.76, 지금 대비해서 꽤 상당한 또 업사이드를 좀 점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이제 루시드는 아직까지 투자 의견이 한 3개밖에 나오지 않고 있고 그리고 평균적으로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도 $38로 다소 좀 경계감 섞인 그런 투자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좀 기억할 점은 이번에 신규로 편입된 이 6개 종목 가운데서 팔로알토만 FI3, 그러니까 차차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하더라도 P가 50 이하라고 하거든요. 그 외의 기업들은 모두 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루시드는 또 적자 기업입니다. 이런 점도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에어비앤비는 지금 오미크론 이슈가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 여행 관련주 전체 그런 주가 움직임에 일희일비할 수 있다. 과연 최근의 시장 상황이 이런 중소형 성장주에 우호적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살피면서 신규 편입된 종목에 대한 센티먼트를 잘 좀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주말 사이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여러 가지 이슈들 저희가 키워드를 설정해서 알아봤습니다. 신한금융투자 WM 리서치부 스마트머니 추적팀 최진석 팀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